자, 인사하고 2022년 직업상담 심리학 국가직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험 잘 보셨죠, 여러분? 이게 해설 특강인데 뭐랄까요? 너무 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제가 직업상담 심리학하고 노동법 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5과목 보셨잖아요. 지금 제 강의를 보고 조금 이렇게 모르겠어요.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국어, 영어, 한국사가 쉬웠다는 것 알고 계시죠? 노동법 개론도 쉬웠고 직업상담 심리학도 쉬웠어요. 노동법 개론도 쉬웠다고 합니다. 90점 이상 맞아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총평해 보면 90점 이상 맞아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평균 5과목 평균 점수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면 평균 5점이 가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90점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너무 쉽게 나와서 제가 앞에서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5과목이 너무 쉽게 나와서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80점대도 불안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뭐 다 뚜껑은 열린 상태고 여러분들 시험을 다 보고 난 상태니까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지만 이 정도의 문제, 직업상담 심리학으로 돌아와서 이 정도의 문제는 5분 안에 풀면서 9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만큼 쉽게 나왔다는 소리예요. 노동법 개론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5분에서 10분 사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만큼 나왔다. 그만큼 쉽게 나왔고 또한 9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물론 교수님이라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한번 보시죠. 역대급의 평균 커트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직업상담학은 8문제가 출제됐고 직업심리학은 12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리학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20문제가 됐고요.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없었고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 2문제, 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18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 틀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90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학습 자료실에 올라간 총평 한번 읽어 보시고요. 내년을 대비하는 수험생분들이 계실 건데 내년을 대비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제까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을 봤는데 이렇게 나온 해는 처음이고 이전에 문제들을 보면 긴장할 만큼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자,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교수님들이 필수 과목이 된 첫 해니까 좀 쉽게 내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것은 모르겠어요.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근거가 있다면 내년에는 이제 2번째 해니까 어렵게 될 수 있겠죠. 그걸 좀 감안해서 커리큘럼을 잘 밟아가세요. 커리큘럼을 잘 밟아가면서 하시되 2023년도의 첫 강의는 7월 달에 합니다. 6월 달에 신교재가 출간이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 강의는요. 예전에 있던 거 계속해서 팔지 않습니다. 매년 신강의 업로드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의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때는 이 마스크도 벗고 좀 이렇게 편하게 강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좀 졸업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이 마스크 졸업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총평은 이 정도 하고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30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기출문제 풀이 할 거 아닙니까? 또 기출문제집이 또 새로 이게 영역별로 들어가서 새롭게 편성이 되면서 또 기출문제 강의를 찍으니까 기출문제 강의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디테일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인간중심 상담이 답인데 1번의 교류 분석은 뭘 강조했고 정신 분석은 뭘 강조했고 행동주의 상담 뭘 강조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기출문제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거죠.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현관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상담 이론은 첫 번째 동그라미는요. 자기 실현 경향성의 밑줄. 두 번째 동그라미는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밑줄. 세 번째 동그라미는요. 무조건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솔성.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잖아요. 인간 중심 상담이죠. 로저스의.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인간은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바로 인간관입니다. 오른쪽에 이 정도만 쓰세요. 자, 두 번째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을 5가지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로저스입니다. 세 번째는 상담자의 태도죠. 상담자의 3가지 태도입니다. 이거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자의 3가지 태도. 이게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입니다. 답은 2번.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상담 이론과 그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현관펜 계속 드세요. 자, 기억의 자유연상과 꿈의 해석 보이시나요? 그 자리 밑줄, 무의식도 밑줄. 자, 니은입니다. 관찰 가능한 행동 수정, 그 자리 밑줄. 그 다음에 디귿지문입니다. 사회적 관심의 밑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밑줄 친 것이 상담 이론의 핵심적인 문구나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면 자, 첫 번째는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현상 기법이잖아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전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꿈이 있어요. 그 꿈을 해석해주는 해석 기법을 쓴다. 프로이드 맞습니다. 자, 니은은 관찰 가능한 행동을 수정한다. 그러면 이게 행동주의 상담이죠. 행동주의 상담. 네, 대표적인 학자 구스타인의 행동주의 상담이다. 관찰 가능한 행동을 수정하는 게 목적이래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사회 속에 더불어 사는 지혜로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관심 하면은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성향. 그게 바로 사회 속에 더불어 사는 지혜다. 사회적 관심을 강조했던 분은 아들러입니다. 아들러, 개인 심리 상담, 아들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답은 기억 하나니까 1번입니다.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제가 족집게 특강할 때 하렌의 3가지 의사결정 유형 나온다.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현관펜 드세요. 의사결정 유형 검사 문항과 가장 관계가 깊은 유형은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그 다음 밑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까지 밑줄. 두 번째 문항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나는 그 다음에 밑줄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밑줄. 세 번째 의사결정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그 다음에 밑줄 관련된 정보들을 다시 살펴본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가 체계적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획성입니다. 세 번째가 정보 수집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합리적 유형이죠. 이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직관적 유형이다.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것은 의존적 유형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책임을 타인에게 미룬다. 이게 의존적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케이.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직업상담의 종결과정입니다. 종결과정 밑줄. 종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결의 시기는 내담자와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상담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 그 다음에 2번, 종결에 대한 내담자의 정서를 다룰 필요가 없나요? 아, 있죠. 자, 양가 감정을 다루어 준다라고 해요. 양가 감정을 해소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결 과정, 종결 단계의 과업이에요. 종결 단계의 과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헤어지면 좀 아쉽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감정이에요. 종결에 따른 감정인데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해소해야 될 것은 해소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이죠. 자, 2번 탈락. 자, 그 다음에 내담자가 종결을 준비할 수 있는지 돕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결에 대한 준비도라고 하죠. 종결에 대한 준비도. 이게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내담자가 종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받아들이기가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종결 후에 추수 상담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추수 상담을 팔로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후 관리란 말로 쓰기도 하는데요. 추수 상담의 가능성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종결하고 나서 추수 상담 없는 게 아니라 추수 상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훨씬 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 효과가 유지되고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제 3번 들어갑니다. 4번 했고 5번 들어갑니다. 5번은 제가 그 족집게 특강 할 때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 했어요. 이 두 가지 비교해 드렸는데 자, 물어볼게요. 신뢰도 타당도 높은 게 뭐죠? 객관적 검사예요. 신뢰도 타당도 낮은 게 뭐고요? 투사적 검사. 이것만 아셨어도 답을 풀었어요. 투사 검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행동주의적 접근을 따르는 상담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투사 검사는 말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여기에서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부분이 투영돼서 나온다. 무의식적 측면을 아는 것이 투사 검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는 많이 안 쓰는 거예요. 행동주의는 내담자의 행동을 보는 거니까. 알았죠? 오케이. 행동주의적 접근을 따르는 상담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동일한 자극에 대해 수검자마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 다른 반응의 밑줄이요. 자, 예를 들어서 로샤 검사에 자극이 있어요. 로샤 검사에 카드가 있잖아요. 그 카드를 보여줬는데 사람마다 똑같이 반응하나요? 아니요. 다른 반응을 해요. 그게 바로 맞는 내용이고 다른 반응에 밑줄 치면 됩니다. 수검자에게 비구조화된 자극을 제시하여 반응을 유도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그쵸. 비구조화된 자극. 그 자리 밑줄. 이게 모호한 자극이라고 그래요. 모호한 자극. 비구조화된 자극을 모호한 자극이라고 하죠. 아까 제가 그 로샤 검사 말씀드렸잖아요. 유채색 카드, 부분 유채색 카드, 무채색 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의 잉크 반점이 있어요. 잉크 반점이 뭐 같이 보인다. 뭐 같은데?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비구조화되고 모호한 자극을 보여주면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투사 검사예요. 자, 네 번째, 신뢰도 타당도 높대요. 직업 상담 장면에서 많이 쓴대요. 그건 뭐죠? 객관적 검사. 자, 객관적 검사를 자기 보고형 검사라고 합니다. 객관적 검사를 자기 보고형 검사라고 합니다. 4번 지문이 답입니다. 이해되셨죠?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은 것이 투사형 검사고 타당도 신뢰도가 높은 것이 객관적 검사 자기 보고형 검사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방어 기제 문제인데요. 따라하세요. 남 탓 근무예요. 투사. 이것도 족집게 특강 돼 있잖아요. 방어 기제. 자, 남 탓 하면 투사, 내 탓 하면은 투입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위협적인 충동을 가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가로 닫고 그러면 남 탓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그 충동을 위장하는 것은 투사, 프로젝션 2번이 답이 됩니다. 부인, 부정하는 것이죠. 퇴행,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반동용성,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바로 반동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2번. 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타당도 문제 나온다. 타당도 문제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은 내용 타당도, 수검자에 대한 피상적 관찰로 하는 것은 안면 타당도,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은 애연 타당도, 공인된 것과 보는 것은, 기존에 공인된 것 보는 것은 동시 타당도 또는 공인 타당도다. 같은 개념을 다른 측정으로 측정했을 때 이 상관관계가 높으면 수렴 타당도가 높고 다른 개념을 같은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상관관계가 낮으면 그렇죠. 판별 타당도가 높고 자, 이 정도 말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타당도의 종류를 한꺼번에 슉 갔는데 외적 중거 점수와 중거 동그라미. 그러면 중거 타당도 안에 있는 거네. 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외적 중거 점수와 해당 점수, 검사 점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타당도를 검증한다. 첫 번째 문구에서는 준거라는 단어가 힌트예요. 준거 타당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적 힌트가 두 번째거든요. 앞에 현관펜 밑줄. 시작. 현재 타당성을 인정받는 검사. 그게 뭐예요? 공인된 것이죠. 공인된 거. 현재 타당성을 인정받는 검사가 공인된 거 아닙니까? 이것과 해당 검사의 상관 분석으로 타당도를 입증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공인 타당도죠. 공인 타당도. 동의어가 동시 타당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 공인타당도로 돼 있을 건데요. 그렇죠. 3번에 공인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공인타당도를 공존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공존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자, 되셨나요? 오케이. 자, 2번에 구성타당도 있는데요. 이 구성타당도는 이 문제 20번 문제에 심리적 구성 개념이 나왔더라고요. 심리적 구성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성 구념 타당도, 개념 타당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실성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외향성이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실성이라는 개념, 외향성이라는 개념, 그것이 이 측정 도구 안에 구성이 잘 되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개념 타당도, 구성 타당도, 구인 타당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들어갑니다. 반드라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원천이 있습니다. 자기효능감의 원천 4가지 아시죠? 제가 얼른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직업상담직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 친구가 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저 친구도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게 대리 경험입니다. 자, 2번째,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언어적으로 막 푸시를 해줍니다. 그럼 자기효능감이 생긴다는 거죠. 언어적 설득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내가 직업상담직 공무원 이전에 더 어려운 시험도 내가 합격을 했었는데 상대평가인데 더 경쟁률이 높은 시험도 합격했었는데 이 시험 합격할 수 있어 라는 신념이 있겠죠. 이게 과거 성취 경험이에요. 마지막은 뭐냐? 정서적인 각성이에요. 정서적인 각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정서적인 각성,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는 게 자기효능감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전자 없어요. 1번 유전자가 답이에요.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성취 경험, 정서적 각성, 생리적 각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4가지 원천입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제가 이거 문제 딱 하면서 이 직업상담의 일반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면 직업상담의 일반적인 목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담자의 직업을 결정해 준다. 뭐 이런 거 틀리잖아요. 일반적인 목표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직업상담사가 결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자격증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박스를 줬어요. 그리고 이게 4가지 목표가 쭉 있어요. 1번은 자신에 대해서 이해 증진, 2번은 직업세계에 대해서 이해 증진, 3번째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증진, 그 다음에 정보 탐색 활용 능력의 함양. 다 일반적인 목표예요. 직업상담의 목표인데 이 박스 안에 있는 건 뭐냐 이거죠. 현관펜 준비. 자기의 가치관 찾았죠. 중간 지점에. 자기의 가치관부터 쭉 밑줄 쳐요. 읽으면서 시작. 자기의 가치관, 능력, 성격, 적성, 흥미, 신체적 특성 등. 여기까지. 그럼 이거 자기의 증진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관도 알고 능력도 알고 흥미도 알고 이런 거니까 답은 1번이죠.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직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 적성, 기능,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 능력, 성격, 적성, 흥미, 신체적 특성 등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자기 이해 증진입니다. 답은 1번. 10번 들어갑니다. 10번은 직업상담의 과정이 나왔어요. 직업상담의 과정. 이것도 직업상담사 문제에서 출제된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딱 문제 풀 때 1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지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가나다라 마까지 세팅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관계형성이라고 누누이 배웠거든요. 근데 관계형성이 마에 있어요. 상담자, 내담자 관계형성이 마에 있는데 마로 시작한 게 4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1초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고민도 안 하고 풀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내시면 안 됩니다. 마에 해당되는 거 2개 정도는 들어가야죠. 그렇죠? 저는 우리 공무원 시험은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죄송합니다. 출제 일어났는데 미안한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 하다못해 마에 해당되는 것 시작된 것이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약간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야죠. 자, 첫 번째 관계 형성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관계 형성하고 지금 거기에 구조화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구조화를 같이 하거든요. 초기 단계 때. 그래서 관계 형성을 하면서 구조화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죠? 거기 보면 문제 평가 진단이 나왔어요. 이렇게 아래로 해요. 자, 문제를 평가하고 진단을 하겠죠. 우리가 보통 어세스먼트라고 많이 쓰는 단어. 자, 어떤 정보 수집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표 설정이에요. 자, 문제가 진단됐으면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목표 설정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개입을 해야죠. 중재 개입을 하는 거예요. 중재 또는 개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중재 개입이 어디 있어요? 가에 있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종결을 위한 평가잖아요. 종결을 위한 평가 앞에 훈습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훈습. 워킹 드로우라고 하는 훈습이요.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개입된 것들을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보통 그 통찰, 인사이트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훈습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종결을 치는 거예요. 이 종결 단계 때 이제 평가도 들어가는 것이죠. 종결을 위한 평가 등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직업상담사 시험에서는 훈습이란 것도 들어갔어요. 이거는 직업상담사 시험 문제보다 더 쉽게 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들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6 이렇게 6단계로 정리해 놓으세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경력 개발 단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력 개발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요. 처음에 직업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조직에 입사를 해요. 그 다음에 경력 초기, 경력 중기, 경력 후기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5단계인데 거기에 경력 후기가 있죠. 경력 후기를 경력 말기라고도 합니다. 자, 직업 선택기가 있죠. 그게 1단계가 되겠고 경력 초기가 3단계가 돼요. 입사가 이제 건너뛰었네요. 입사를. 그 다음에 중기가 4단계, 후기가 5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뉘앙스로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직무와 조직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서 배운대요. 배운다. 그 자리 밑줄. 그럼 이미 입사했어요. 조직에 입사를 했다고요. 입사해서 직무도 배우고 조직의 규칙과 규범 똑같은 말인데 그것도 배운대요. 그럼 초기 아닙니까? 중기 때 이걸 배우겠습니까? 중기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가 중기 때고요. 대개 중기 때는 40세에서 55세 정도가 중기, 25세에서 40세가 초기라고 하거든요. 55세부터 은퇴하기 전까지가 우리가 보통 후기라 하고요. 자, 자신이 맡은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조직의 규칙과 규범 분위기를 알고 적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뭐 첫 번째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배우고 그 다음에 적응하는 거. 어떤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것은 경력 초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력 개발 단계라고 하는 것 중에 경력 초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학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도구를 기억해라. 자, 그게 이제 어렵게 나오면 박스로 해서 막 설명으로 나오잖아요. 되게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과 관련이 높은 진로 상담 도구는 뭐냐? 직업 카드 분류. 직업 카드 분류는 제가 영역별 문제 아니면 백지 특강 때 타일러에 의해서 고안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미국 심리협회 상담심리분과에서 연설을 한 타일러에 의해서 고안된 거고요. 직업 흥미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 직업 흥미 검사는 홀랜드, 그 다음에 뭐 아시죠? 스트롱, 캠벨, 인터레스팅, 인벤터리. 스트롱과 캠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진로 사고 검사는 샘슨, 즉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학자들 샘슨, 패터슨, 리어던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진로 사고 검사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답은 3번입니다. 생애진로 무지개, 진로 아치형, 진로 발달 검사 다 수퍼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아시면 이 문제도 금방 풀었을 거고요. 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자 문제 첫 번째 우연한 사건 보이시나요? 그 자리 밑줄. 그러면 계획된 우연 이론이 생각나야 돼요.
자, 계획된 우연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자 이론 이 연습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에 발휘가 되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탐색해서 잠재된 기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우연에 의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인의 기술 5가지가 그렇습니다. 호의, 유인, 낙 이렇게 외웠던 거. 두 번째, 우연한 사건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은 호기심, 그 다음에 인내성, 융통성, 낙관성, 위험 감수다. 유가 뭐죠? 오케이, 유연성이잖아요. 융통성의 동의어가 유연성 아닙니까? 융통성 아래에다 유연성 쓰면 돼요. 호의, 유인, 낙 나왔죠? 계획된 우연이론 나왔죠? 그럼 크롬볼츠 아닙니까? 크롬볼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로우는 욕구 이론의 학자고 사비카스는 진로 구성주의 이론의 학자고, 그 다음에 매슬로우는 욕구 위계 이론의 학자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1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제가 문제 풀면서 윤리는 꼭 나옵니다 말씀드렸어요. 심리검사의 윤리가 나오든 아니면 상담의 윤리가 나오든 윤리는 꼭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바로 풀 수 있게 냈어요. 왜? 비밀 보장은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자, 상담자가 준수해야 될 윤리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상담자와 내담자는 이중관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특수한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이중관계예요. 지금 내담자와 제가 이중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로 했어요. 누구의 자문을 받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감독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문과 감독이 병행될 때는 이 상담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다중관계, 이중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윤리강령에도 되어 있습니다.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한국임상심리학회 윤리강령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중관계를 100%, 다중관계를 100% 피해야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예외 없이 틀렸죠? 예외 있다니까요. 자,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외가 존재한다. 2번 답. 충분히 훈련받지 않은 상담 기법과 적용은 삼가해야 된다. 여러분, 충분히 훈련받지 않은 기법을 쓰면 안 돼요. 내담자, 의사가 의료 기술도 없는데 의료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상담자가 훈련받은 기법, 기술을 내담자에게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 절차, 상담 관계, 상담료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담 절차 알려주고, 상담 관계 알려주고, 상담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15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심리검사 활용의 지침이에요. 그 자리 밑줄. 심리검사 활용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별표. 1번은 뭐냐면 가설의 형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 이거죠.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심리검사 결과를 맹신하면 안 되죠. 심리검사로 이 내담자는 뭐다 라고 확정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심리검사 결과에 의해서 이 해석을 할 때 뭐뭐 하겠다, 뭐뭐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설적인 형태로 제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완벽한 검사는 없어요. 검사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상담자는 인식을 하고 적절한 검사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4번째. 해석 지침이 있으면 끊어주세요. 누구라도 심리검사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해석 지침이 있다고 해서 일반인이 심리검사 할 수 있나요? 택도 없는 소리. 심리검사는 철저하게 훈련받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심리검사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번 지문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1번 지문도 알아놔야 돼요. 가설적인 형태로 제시한다는 거 바로 이거예요. 뭐뭐일 거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정적인 표현이 아닌 가설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맞다. 4번이 답입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갓프레드슨, 직업포부 발달 이론이죠. 직업포부 발달 이론 갓프레드슨의 발달 단계 암기법. 시작. 힘성사내. 힘성사내. 요것만 알았으면 됐죠. 힘성사내.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지위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자, 3세부터 시작하죠. 3, 6, 9, 14 이렇게 외웠어요.
3에서 5세, 6세에서 8세, 9세에서 13세, 14세 이후 이렇게 정리했어요. 타협 지향성 이런 거 없어요. 1번 답. 이 가프레드스는 제한과 타협 이론의 학자죠. 거기에 타협 지향성이란 것은 없어요. 자, 성역할 지향성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힘과 크기 지향성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향성 여기 있네요. 여기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답은 1번,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생각나십니까? 다음의 상담 전략을 모두 포함하는 진로 이론은 뭐냐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자결목 외웠던 거 생각나요? 자결목, 사회인지 진로 이론, 사회인지 진로 이론. 자, 그러면 자가 뭐죠? 자기 효능감, 결은요, 결과 기대, 목은요, 목표, 요 세 개. 그러면 이거 답 첫 번째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 딱 보는 순간 답은 1번 사회인지 진로 이론이다. 렌트, 브라운, 해케트 이런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 현실화하여 보다 확장된 진로 대안 중에서 진로를 선택하도록 돕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자기 효능감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 있는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는 내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 내가 이걸 정말 잘해서 선택을 잘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자기 효능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결과 기대. 결과 기대는 어떤 평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수행을 했을 때 자기가 내린 평가라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결과 기대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결과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진로 장벽입니다. 생각나세요? 진로 장벽은 근접 맥락 변인에 해당된다. 근접 맥락 변인에 해당된다. 배경 맥락 변인이 있고 근접 맥락 변인이 있잖아요. 가장 직접적으로, 근접이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을 말해요. 진로 장벽, 경기 침체, 가족의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재정적 지원. 자, 내담자가 선택 가능한 진로를 제외하게 한 진로 장벽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사회적 지지입니다. 사회적 지지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내담자의 진로 맥락에서 진로 선택을 돕는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돕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 정도, 진로의 장벽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서 정리한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거기 구성주의 진로 이론이 있죠. 아까 사비카스가 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 샘슨입니다. 샘슨, 패터슨, 리어던이 됩니다. 진로 의사결정 이론이 있어요. 진로 의사결정 이론은 앞에서 했던 그 합리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의존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직관적 의사결정 이것을 말했던 그분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의 답을 해결했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렌이죠. 갑자기 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하렌의 의사결정, 진로 의사결정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우리가 이제 진로 의사결정 이론은 여러분의 학자가 있어요.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갈도, 쥐톱스키 이런 학자들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 진로 의사결정 이론은 어떤 한 분이 결정한 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샘슨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샘슨은 생각나세요? 진로 결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진로 무결정자가 있고 진로 미결정자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진로 결정 이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문제 했고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나왔습니다. 현관펜 드시고요. 1번은 우월성 추구의 밑줄, 두 번째는 출생 순서의 밑줄, 세 번째는 열등감의 밑줄. 다 아들러가 말한 겁니다. 네 번째, 각본 분석의 밑줄입니다. 어디서 외웠죠? 오케이, 구, 교, 개, 각.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게임 분석, 각본 분석이잖아요. 누군데요? 에릭 번이죠.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상담, 교류 분석 상담. 아들러가 아니었어요. 4번은. 아들러는 각본 분석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자, 인간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은 우월성 추구라고 하는 우월성 추구 노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생 순서, 순위라고 하잖아요. 순서가 개인의 성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로 태어났는지, 중간 아이로 태어났는지, 막내로 태어났는지, 외동 아이로 태어났는지, 이러한 것들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아들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자 어떤 것을, 앞에 보세요.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인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긍정적인 인자라고 봤어요. 자, 봐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다른 것에 대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성을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이 열등감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그러면 이것을 보상하고자 하는 건전한 반응이 있는데 이걸 말 그대로 보상이라 한다. 이 보상을 통해서 인간은 우월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 아들러죠. 자,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19번 문제는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이게 다 게임이 끝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19번은요. 사비카스가 이야기한 사회 아니요. 구성주의 진로 이론.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이거든요. 자, 세 가지의 주요 개념이 적성 주제였죠. 적성 주제. 이게 바로 진로 적응도. 이게 바로 직업적 성격. 이게 바로 생애 주제.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 세 가지 중에 이제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 현관펜 드세요. 이 일이 자신에게 맞도록 자신을 일에 맞추어가는 과정. 여기까지 밑줄. 자, 이거를 제가 일을 환경으로 바꿔볼게요. 환경이 자신에게 맞도록 자신을 환경에 맞추어가는 과정. 이게 뭡니까? 적응이잖아요. 우리가 환경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적응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예요. 진로 적응도.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진로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이 녀석을 우리가 진로 적응도라 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이때 과정에 동원되는 개인의 태도나 능력이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태도를 일에 맞추어요. 개인의 능력을 일에 맞추어요. 개인의 행동을 일에 맞추어요. 왜? 적응하려고 하니까. 자, 현재 당면한 진로 발달, 과업, 직업 전환, 마음의 상처 등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준비도, 자원을 의미하는 심리적 구인,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로 적응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로 발달 과업을 완수하는 이유가 뭐죠? 진로 발달 과업을 완수하는 것은 그 발달 단계에 적응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의 전환이요. 직업의 전환. 얼마나 적응하기 어렵습니까? 전환이잖아요. 전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 나온 대로 개인의 준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적응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도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상처를 잘 극복해야 부적응이 적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적응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쉽지 않아요. 이 개념을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심리적 구인을 우리가 진로 적응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진로 적응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1번 내용이요. 1번 내용이 생애 주제죠. 생애 주제. 생애 주제는 우리가 그 사비카스의 사회인 구성주의 진로 이론이요. 구성주의 진로 이론은 수퍼의 이론을 확장했다라고 했어요.
수퍼가 이 생애 역할 이런 걸 많이 강조했던 분이잖아요. 자아 개념과 생애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던 분인데 우리가 이제 뭐 쭉 생애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테마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탁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스스로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생애주의가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애 주제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수퍼의 이론에서 가져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성격들을 말해요. 진로와 관련된 성격들을 말 그대로 직업적 성격이랍니다. 성격도 있을 것이고 흥미도 있을 것이고 능력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직업적 성격의 포괄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로 의사결정 자기 효능감입니다. 진로 의사결정 자기 효능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이라는 것도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신념 이런 것을 우리가 진로 의사결정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 제가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심리적 구성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제가 백제 특강도 했고 영역별 문제도 봤는데 그리고 또 메가 모의고사도 봤잖아요. 거기에서 심리적 구성 개념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출제한 걸로 기억하는데 자, 심리적 구성 개념 하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심리적 구성 개념. 자, 사례. 앞에 제가 성실성이라고 말했잖아요. 성실성이나 외향성 이런 것들이 심리적 구성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심리검사 했을 때 성실성을 측정하고 외향성을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이것들은 직접적인 관찰, 직접적인 측정이 되나요? 안 되죠. 어떤 행동들은 직접적인 관찰을 하고 측정할 수 있지만 성실성, 외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측정을 합니까? 심리적인 건데 그래서 직접적인 측정이 어렵다.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자,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건데 어떻게 측정을 하냐? 바로 조작적 정의를 하죠. 수량화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조작적 정의화를 한다.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추상적이죠. 성실성, 외향성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요. 확정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가설적인 개념이지. 그래서 추상적이면서 가설적인 개념이 심리적 구성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돼요. 이 정도 정리해서 알아놓으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타당도 할 때 심리적인 구성 개념이 충족되느냐, 심리적인 구성 개념을 이 설문지가 잘 담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구성 타당도다. 구성 타당도, 구인 타당도, 개념 타당도, 또 어떤 책에는 구념 타당도라고도 해요. 다 동의어거든요.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심리적 구성 개념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심리적 구성 개념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가설적 개념 맞습니다. 기억 선택, 측정을 위해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틀렸어요. 직접적으로 측정이 불가하다. 직접적으로 관찰이 불가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직접적인 관찰 여기요.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화를 해서 우리가 설문 도구를 만들고 측정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성실한지 아니면 외향성이 있는지 그것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눈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했는데 문제는 좀 쉬웠지만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2023년 기출문제 풀이 때 또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커트라인이 높아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쉬운 만큼 잘 봤으리라 생각되고 부디 필기 컷에서 좋은 성적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좋은 성적이 나와서 면접까지 잘 준비하시고 최종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시고요. 올해 또 안 됐다 하더라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내년을 또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내년을 위해서 다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